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9편 을파소 고국천왕의 부름을 받다. 지난 시간에 고구려의 제8대 임금이었던 신대왕과 뛰어난 장수이자 재상이었던 국상 명림답부의 활약상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신대왕과 명림답부는 서기 179년에 4개월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의 제9대왕인 고국천왕 시대의 얘기를 할 차례인데요. 고국천왕은 선대왕인 신대왕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분기 고국천왕편의 첫머리는 이렇습니다. 고국천왕의 이름은 남무이며 혹은 이모라고도 한다. 신대왕 백고의 둘째 아들이다. 예전에 백고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왕의 맏아들 발기가 어질지 못하다 하여 이모를 추대하여 왕을 삼았다. 발기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소노가와 함께 3만 백성을 거느리고 요동태수 공손강에게 가서 항복하고 비류수가로 가서 살았다. 이 기록대로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업적을 살펴보았던 고구려 제8대 임금 신대왕의 맏아들은 발기라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이모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모가 왕위 다툼에 이겨서 제9대 임금인 고국천왕이 되었다. 그러자 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긴 맏아들 발기는 3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한나라의 요동태수에게 가서 항복하고 비류수 강가에 가서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형제간의 왕위 다툼 끝에 맏아들을 제치고 차남이 왕위에 오르자 앙심을 품은 형이 일부 백성을 거느리고 요동태수 밑으로 가버렸다는 내용인데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을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고국천왕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는데 바로 아랫동생이 아니라 둘째 동생 연우에게 왕위가 들어가서 고구려 제10대 왕인 산상왕이 됩니다. 그러자 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긴 형이 요동으로 도망가서 요동태수로부터 군사 3만을 얻어서 동생을 공격하러 온다. 이런 내용이 삼국사기 산상왕편에 또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요동으로 도망했다는 바로 그 장본인이 이번에도 발기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삼국지라는 중국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가 그 산상왕 즉위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산상왕이 원래 그 전대왕의 큰아들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 아들인가 세 번째 아들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밑에 아들이었고 큰아들의 그 발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왕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이모인데요. 이 사람이 그 왕위를 즉위할 때 형인 발기를 제치고 왕위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삼국 사기에 보면은 그 시기에 왕위 계승의 싸움이 두 번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발기라는 사람하고 이모라는 사람의 그 싸움이 나오고 또 한 번은 발기와 연우의 싸움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삼국 사기에서는 두 사건이 아니고 한 사건을 따로따로 기술하면서 이런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인하대 서영대 교수의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하자면 신대왕의 맏아들이었던 발기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남기고 간 고구려 제9대 임금 자리를 두고 동생 이모와 왕위 다툼을 벌였는데 18년 뒤에는 또 형님인 고국천왕이 물려주고 간 제10대 임금 자리를 두고 이번에는 연우라는 동생과 왕위 다툼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신대왕의 맏아들로도 나왔다가 다시 둘째 아들로도 등장하는 등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님 역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서술하면서 착각을 일으킨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요거는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이 뭔가 그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고국천왕이 자기 형과의 갈등을 통해서 왕위를 얻었다기보다는 고국천왕 다음 왕인 산상왕이 자기 형인 발기와 권력을 다투면서 왕위에 오른 것으로 저희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김부식이는 그 산상왕 때의 일을 고국천왕 때의 일로 좀 착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부식은 왜 이런 혼란을 일으킨 것일까요?
삼국사기를 쓸 때 많은 부분을 중국의 사서에서 의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8대 신대왕이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들춰보기로 하죠. 참고로 신대왕의 본명은 백고였습니다. 백고가 죽었는데 두 아들이 있어 맏아들은 발기이고 작은 아들은 이모였다. 발기가 불초하여 나라 사람들이 이모를 왕으로 세웠다. 발기가 형으로서 왕이 되지 못함을 원망하여 연노부 집안의 백성 3만을 데리고 요동태수 공손강에게 항복하고 비류스로 돌아와 살았다. 앞에서 들려드린 삼국사기 신대왕 편과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중국 측 기록을 그대로 베껴서 고국천왕 편의 첫머리를 기술했는데 산산왕 초기에 또 발기가 등장한다는 다른 기록이 나오자 발기라는 사람을 왕권 다툼의 당사자로 2번씩 등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이제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업적을 살펴봤던 신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이모가 왕위를 물려받아 고국천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왕위 계승 과정에 형제간의 다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고국천왕의 바로 아랫동생은 발기이고 둘째 동생은 연우, 막내 동생은 계수라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고국천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왕후를 맞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위 이듬해 봄 2월 왕비 우씨를 왕으로 삼으니 그는 연나부 출신 우소의 딸이다. 폭정을 일삼던 차대왕을 시해하고 신대왕을 왕으로 옹립한 대가로 국상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누렸던 명림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그 명림답부가 속한 세력이 바로 연나부였습니다. 따라서 고국천왕이 등극하자마자 연나부 출신이 왕후를 맞아들인 것은 연나부가 다른 세력들을 젖히고 막강한 왕비족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하면 고구려에는 왕비족이 있었다고 그러고 왕비는 전로부 출신의 사람이 왕위에 올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전로부, 중국 기록에 나오는 전로부는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은 연노부라고 나옵니다. 연나부. 그래서 연나부하고 전로부가 같은 것으로 보는데요. 그 연나부, 전로부가 왕비족이 된 데는 명림답부의 공이 절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시해하고 그 신대왕을 올리면서 국상까지 오르게 되니까 아마 이 명림답부 출신의 연나부하고 이 고구려의 그 왕족 집안하고가 어떤 혼인동맹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왕비족이라고 하는 것이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왕비를 배출한 연나부의 위세는 왕마저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세도가 막강했습니다. 자고로 정치란 힘이 몰리면 부패하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나으리, 그 땅은 우리 집안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농사를 지어온 땅입니다. 그 땅을 빼앗아 가시면 우리 식솔들은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말이 많구나.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이 나라 왕후의 사촌이니라. 하지만 나으리, 제발 그 천단만은. 예! 목숨이 아깝거든 곱게 물러나가라. 여봐라,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나으리 제발, 나으리. 고국천왕 때의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왕이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 이제 걸림돌이 막강한 세력을 지닌 연나부 세력입니다. 명림답부가 권력을 잡은 이후 연나부가 워낙 강대해져서 이제 왕후도 연나부 출신에서 배출되었고 연나부 출신 사람들도 이제 강한 권력을 믿고 마구 행패를 부립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제 좌가려의 일당들이 남의 자녀라든지 논밭도 아무런 이렇게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빼앗는 불법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매간 매직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겠죠. 우리 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의 얘기입니다. 자고로 애척이 바로 하면 정치가 문란해진다고 했는데 이 당시의 왕비족은 그 위세가 워낙 막강해서 임금도 쉽게 다룰 수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자 고국천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듣자 하니 중예 대부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는 왕후의 친척이라는 세도를 믿고 그 교만함과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하였으며
불효자를 겁탈하고 남의 토지와 주택을 갈취하여 백성의 원성이 찾아가다 하니 이 어찌 두고 볼 수 있단 말인가? 어비리와 자가리를 잡아들여 처형하라! 그러나 막강한 왕비족이었던 그들은 연나부의 여러 무리를 규합하여 왕도를 침공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나 이때쯤에는 고국천왕도 그런 반란 세력쯤은 진압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도 변방에 있던 병마를 징발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왕비족처럼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에게 공공연히 왕권이 견제당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겠죠. 고국천왕은 각 부족의 대표가 모인 제가회의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근자의 관직이 정실에 따라 주어지고 마땅히 덕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승진도 매관 매직으로 얼룩져서 그 해독이 백성들에게 미쳐 왕실을 동요시키고 있다. 사부에 명하노니 각각 자기 하부에 있는 현명한 자를 추천하도록 하라. 내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길 것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사부는 고구려의 세력을 나눠 갖고 있던 5부 중에서 왕실이 속한 계류부를 제외한 각 부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쨌든 고국천왕은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서 각 부족 세력, 특히 왕비족인 연나부의 전횡을 막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재 등용을 통한 고국천왕의 정치개혁 시도가 성공을 거두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국천왕의 인재 등용에 의한 개혁 정치는 후대 사람들이 귀감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김용만 연구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가 고구려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마지막 논평을 보면 고구려는 망했어야 할 나라다, 이렇게도 평하고 있는데 유독 고국천왕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인재 등용함에 있어서 정말 과거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례를 한번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국천왕은 이제 사부의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라. 근데 그때 처음 추천을 받은 사람은 안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문란해진 나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진 사람을 천거하라 일렀더니 사부에서 공이 그대를 추천하였소. 나를 도와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이끌어주겠소. 그러나 왕의 제안을 받은 안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황공하오나 미천한 소인은 용렬하고 어리석어서 중대한 국정에 참여할 수가 없사옵니다. 호호, 조정 중신들이 뜻을 모아 천거한 인재가 스스로 어리석다 하며 사양하다니 겸양이 너무 과한 거 아니오? 아니옵니다. 대신에 대왕 마마를 도와서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인재를 소인이 천거에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그 사람이 누구인고? 서쪽 압록곡 좌물촌에 사는 을파소이옵니다. 을파소가 누구요? 유리명왕 시대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자손으로서 성격이 강직하고 지혜로우며 사려 깊은 사람이었는데 여태까지 등용되지 못하고 농사로 생계를 삼고 있사옵니다. 대왕 마마께서 만약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신다면 이 사람을 등용하지 않으면 후회하실 것이옵니다. 그러한가. 여봐라. 지금 당장 압록곡 좌물촌에 가서 을파소 선생을 모셔오너라. 고국천왕은 신하를 시켜 농사꾼으로 연명하고 있던 을파소를 데려오게 합니다. 삼국사계에는 고국천왕이 사신을 보내서 겸손한 말과 후한 예로서 정중하게 초빙해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왕은 을파소를 초빙하여 중외 대부로 임명하고 우태라는 자기를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람되게
선대의 왕업을 이어 신하와 백성의 윗자리에 앉게 됐으나 덕과 재주가 없어 정치를 잘 이끌지 못하였소. 선생은 재능과 총명을 감추고 초야에 묻혀 산 지 오래됐는데 이제 마음을 돌려 이곳에 왔으니 이는 나이의 기쁨일 뿐 아니라 사직과 백성의 기쁨이라 아니할 수 없소.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니 진정한 마음으로 이끌어주기 바라오. 대왕마마, 우둔한 소인으로서는 감히 대왕마마의 엄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사옵니다. 대왕께서는 소인보다 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하시어 높은 관직을 주어 위협을 달성하소서. 자, 을파소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고국천왕이 처음에 을파소에게 내린 관직은 중해대부였습니다. 굳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직책인데요. 을파소가 왕의 제의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보다 더 높은 직책을 내리면 위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네 부족들의 위세가 등등한 상황에서 중해대부 정도의 직책으로는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고국천왕으로서는 을파소가 한 번도 관직을 맡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의 재능을 관찰하기 위해서 중해대부라는 직책을 내렸겠죠. 그런데 을파소라는 인물을 담기에는 그 직책은 너무 작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왕은 그를 국상으로 임명하여 정사를 주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을파소라는 사람은 고구려의 계류분이, 연노분이, 손오분이 하는 이런 그 오부 출신이 아니고 기록에 보면은 서압록곡, 압록강의 서쪽에 있는 좌물촌이라고 하는 어떤 촌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부하고는 조금 그 컬러가 다른 그런 어떤 그 신진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고국천왕은 이러한 신진 세력을 자신의 기반으로 삼아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누르고 그런 가운데서도 인재 등용도 더 신진 인재 등용도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을파소를 파격적으로 국상에 임명하게 된 배경에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서영대 교수의 분석입니다.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어 지내고 때를 만나면 벼슬을 하는 것이 선비의 도가 아닌가. 이제 대왕께서 나를 후위로 대하시니 내 어찌 백성을 위하는 일에 이 한 몸 바치지 않으리요. 삼국사기에는 을파소가 국상이 되어서 지성으로 나라에 봉사하고 정치와 교화를 밝히고 상벌을 신중하게 처리하니 백성들은 편안하고 나라 안팎이 무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을파소를 국상으로 기용하고 나서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고국천왕은 안류를 특별히 어전으로 부릅니다. 만일 그대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을파소를 데리고 나라를 함께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오. 이제 모든 일이 잘 정리되어 나라가 평안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것은 곧 그대의 공로가 아닐 수 없소. 고국천왕은 안류에게 대사자라는 벼슬을 내림으로써 을파소를 천구한 공로를 보답합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특별히 이 대목에서 저자의 의견을 따로 달아 평을 해놓았습니다. 옛날에 명철한 임금들은 현명한 자를 등용함에 있어 상례를 따지지 않았고 등용한 후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으니 은나라 고종은 부열에게, 총나라 유비는 공명에게 그리하였다. 이러한 연후에야 직위에 걸맞는 지혜와 능력이 발휘되어 정치가 개선되고 교화가 이루어져 국가를 보존할 수 있다. 왕이 결연히 혼자 용단을 내려 을파소를 발탁하고 중론에 구애받지 않고 그를 백관의 윗자리에 임용하였으며 또한 그를 청거한 자에게까지 상을 주었으니 가히 옛 임금들의 법도를 체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김용만 소장의 얘기대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고구려 왕에 대해 이처럼 극찬을 한 경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고국천왕의 을파소 발탁을 유비와 재갈 공명의 경우를 빗대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를 읽은 사람치고 삼고초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이미 삼고초려는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는 요즘도 즐겨 쓰는 고사성어인데 사실은 고국천왕과 을파소의 경우가
유비와 공명의 경우보다 훨씬 더 먼저였습니다. 김용만 소장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재 등용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로서 삼고초려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207년의 일이고요. 을파소 등용은 그보다 1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고구려의 사례가 거꾸로 유비에게 자극을 준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고구려의 진정한 강점은 이런 개방적 인재 등용에 있었습니다. 고구려 초기에 괴유라는 인물을 등용한 것, 또 후기에 온다를 등용한 것, 그리고 을파소 등용한 것, 이러한 그 능력 위주의 사회가 고구려를 강한 사회로 만들었던 한 비결이겠죠. 김용만 소장은 삼고초려를 할 당시의 유비는 왕이 아니었고 떠돌이 무사 집단의 우두머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임금의 신분으로 시골 농부에게 예를 갖춰 을파소를 초빙해왔던 고국천왕의 경우가 훨씬 더 감동적인 경우가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훌륭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부탁한다는 내용을 표현할 경우가 생기면 남의 나라의 고사에서 비유 대상을 찾을 필요 없이 고국천왕과 을파소의 경우를 인용해 보시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국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이 재상 자리를 물려주고 물려받으면서 발휘했던 우정을 나타내는 관포지교라는 말 즐겨 쓰시죠. 자기 몫으로 굴러들어온 벼슬과 권세를 극구 사양하고 시골에 은거 중인 을파소를 천거했던 안류의 우정이 그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안류라는 인물이 을파소를 등용을 했고 또 그 안류와 이 을파소의 사이가 그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걸 흔히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비슷한 이야기가 중국의 춘추 시대 때 바로 그 관중과 포숙의 경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 관포지교라고 해서 관중과 포숙 이런 중국의 미담들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을파소와 안류라든지 이런 사람의 관계 같은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서영대 교수의 지적처럼 현재를 사는 우리가 역사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서 자꾸 만나야 진정한 우리 역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을파소가 고국천왕을 도와서 고구려 백성들에게 어떤 정책을 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죠. 대왕마마, 저기 사슴이 달아나고 있사옵니다. 아, 나도 보았느니라. 화살이 비켜가는 걸 보니 그 사슴 어젯밤에 길몽을 꾼 모양이로구나. 자, 이만하면 많이 잡았으니 이제 궁궐로 돌아가자. 예, 대왕마마. 아니, 저기 누가 울고 있지 않느냐? 여봐라, 대장부가 무슨 연유로 길가에 앉아 울고 있는고? 예, 대왕마마. 소인이 가진 것 없이 빈궁하여 항상 품팔이를 해서 어머님을 봉양하였사온데 금년엔 일찍 서리가 내려 흉년이 드는 바람에 품팔이할 곳이 없으니 당장 먹을 곡식 한 대빵을 구할 수가 없다. 내가 백성의 부모가 돼서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왕인 나의 죄로구나. 여봐라. 예, 대왕마마. 저 사람에게 곡식과 옷가지를 주어서 위로하도록 하라. 삼국사기 고구려 편을 보면 폭설, 폭풍, 지진, 홍수 또는 서리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기록이 자주 눈에 띄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가 대거 나타나서 농사를 망쳤다는 내용만도 고구려 역사에 8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기후 조건이 특별히 열악해서라기보다는 워낙 농사 지을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그만 자연재해만 발생해도 타격이 컸을 것이라고 서영대 교수는 진단합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국내성 지역, 그러니까 지금 길림성 그 지반이라는 곳입니다만 그것은 이 노령산맥을 경계로 해서 그 노령산맥 남쪽에 있습니다. 한반도 쪽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만주 벌판의 그런 그 차갑고 이런 날씨가 아니고요. 겨울에도 상당히 그 따뜻한 한반도형 기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지반을 소강남, 작은 강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후 조건은 괜찮고 그렇게 춥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 지역이 굉장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이 자연재해가 조금만 일어나도 더 타격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고국천왕은 을파소와 함께 백성들을 규율하기 위한 대책을 의논합니다. 오국을 거둬들여야 할 추수기에 흉년이 들어서 기니 걱정을 해야 하는 백성들이 있다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창고를 열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겠사옵니다. 관청에 명령하여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병이 들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탐문하여 양곡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사옵니다. 흉년이 드는 해가 아니더라도 춘궁기와 여름철에는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백성들이 상당하다 하니 이들의 굶주림을 면케할 좋은 방법 없겠소? 대왕마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하온지요? 각 지방의 나라 창고를 열어서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관곡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식구수에 차등 있게 구제국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가 끝난 10월에 상환하게 하면 보릿고개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국상의 말대로 시행하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오. 아예 법으로 정해서 전국 각지에 시달하도록 하시오. 여기서 가난한 백성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를 가진 구휼할 진자와 빌려줄 대자를 써서 그 유명한 진대법이 탄생합니다.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백성들이 생계를 보장했던 을파소의 이러한 정책은 조선시대에까지 백성 구제 정책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중국에서도 본받아 시행했었다고 김용만 소장은 얘기합니다. 진대법은 이 농경국가에서 흔히 맞이하는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진대법을 고구려가 처음 실시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도 이것을 따라하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후대 송나라 때의 그 왕안석의 신법 가운데 하나인 청묘법이 바로 진대법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있었던 그 환곡제도라고 하는 것도 진대법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 진대법의 시행 효과는 정치적으로도 왕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즉 왕실과 일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귀족 세력이 있는데 왕권을 직접 백성들에게 연결시킴으로써 귀족 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왕의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 고구려는 을파소가 진대법을 시행하고 민생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까닭에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는 마련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고구려 백성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소문이 주변에 퍼졌던 모양입니다.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국천왕 19년, 중국에 큰 난리가 일어나 비난하여 귀순하는 한나라 백성이 매우 많았다. 한나라 평주 사람 하요가 백성 천여호를 데리고 귀순해왔다. 왕이 그를 받아들여 책성에 배치하였다. 당시에는 백성들의 머릿수가 바로 국력으로 통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이제 국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뚜렷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때는 인구가 곧 국력입니다. 어느 나라가 인구를 많이 갖느냐가 국가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라는 것은 살기 좋은 곳에 모이기 마련이겠죠. 농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그것은 최소한 고구려에 가면 보릿고개도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대법이라는 것이 왜 을파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남냐 하면 바로 농민들을 위한 정책. 그래서 고구려가 많은 농민들을 포섭을 해서 국가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고국천왕은 19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서기 19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고국천왕의 가장 큰 업적은 을파소를 국상으로 기용했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인재등용에 성공한 임금이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고국천왕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죽음과 장례에 관해서
대단히 짤막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9년 여름 5월 왕이 별세하였다. 고국천 언덕에 장사 지내고 왕호를 고국천왕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인 산상왕 편을 들춰보면 고국천왕이 눈을 감고 난 직후에 고구려 왕조의 역사가 또 한 번 요동을 칩니다. 왕비마마, 대왕마마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어허, 조용히 하지 못하겠느냐? 만일 궁궐신하 중 어느 누구도 대왕마마가 승하하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자가 있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라.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우시왕후는 왕의 죽음을 극비에 붙이도록 엄명을 내립니다. 무슨 계산을 했던 것일까요? 우시왕후는 명림납부 때 막강한 위세를 자랑했던 연나부 출신이었는데 을파소의 등장으로 그 세력이 초라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국천왕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형제들 중 한 명에게 왕권이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비 자신도 궁궐에서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우시왕후는 신하들 입단속을 단단히 시켜놓고 밤중에 몰래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우씨가 찾아간 곳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던 첫째 시동생 발기의 집이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왕후께서 여기까지 걸음을 하시다니 어인일이요. 긴히 나눌 얘기가 있어 부득이 찾아왔습니다. 아다시피 대왕께서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큰아주버니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운수는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 경솔하게 논의해서는 아니 될 것이요. 더구나 왕후의 신분으로 야심한 시각에 시동생 집을 출입하다니 이 어찌 예전에 맞는다 하겠소. 왕위를 이어받게 해줄 테니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달라는 뜻을 담아서 우시왕후가 그렇게 제안했던 것인데, 형인 고국천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던 발기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형수를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첫째 시동생 발기로부터 수모에 가까운 대접을 받은 우씨는 이번에는 둘째 시동생인 연우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어서 드시옵소서. 여봐라, 음식을 차려내 오너라. 발기와는 달리 연우는 의관을 정제하고 형수를 깍듯이 맞아들여 자리에 앉히고 우씨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대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당연히 발기 아주버니가 마다우로서 뒤를 이어야 되겠으나 나에게 딴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무례하고 오만하며 예의 없이 대하였소. 그래서 연우 아주버니께 찾아온 것이외다. 그렇다면 야심한 시각에 찾아간 형수를 둘째 시동생 연우는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삼국사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그 대목을 상세히 적어 놓았는데 형수와 시동생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한 연애소설의 한 대목처럼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때 연우는 예절을 더욱 극진히하여 직접 칼을 들고 왕후에게 고기를 베어주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쳤다. 왕후가 허리띠를 풀어 그의 다친 손가락을 감싸주었다. 왕후가 황궁하려 할 때 밤이 깊어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길까 염려되니 그대가 나를 대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연우가 그렇게 하였다. 왕후는 연우의 손을 잡고 대궐로 들어갔다. 글쎄요, 지금의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는, 더구나 백성에게 수범을 보여야 하는 왕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까? 이튿날 날이 밝자 우시왕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간밤에 대왕 마마께서 승하하시었소. 선왕께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연우 왕제로 하여금 왕위를 물려받으라 하시었으니 군신들은 그 절차를 서두르시오. 이렇게 되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발기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이런 천하의 고약한 놈이 있나?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궁궐로 가자.
발기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왕궁을 포위하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연우는 듣거라. 형이 죽으면 바로 아래 아우에게 왕위가 돌아가는 것이 예의이거든. 네가 어찌 차례를 어기고 왕위를 찬탈할 수 있단 말이냐? 궁궐문을 열고 나와 용서를 빌지 아니하면 네놈의 처자들까지 몰살하고 말 것이니라. 빨리 문을 열지 못할까? 그러나 연우는 사흘 동안 궁궐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계는 백성들도 발기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평소에 발기가 민심을 얻어두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왕위를 차지하려는 계획이 쉽게 성사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발기는 처자들과 함께 한나라 요동태수 공손도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구려 고국 천왕 남무의 동복아우 발기요. 형이 죽고 아들이 없는데 나의 아우 연우가 형수 우씨와 공모하여 왕위에 올라 대의를 어겼소이다. 나는 이에 분개하여 한나라 요동군에 귀순하는 바이요. 원컨대 군사 3만을 빌려주어 연우를 치게 하면 고구려의 분란을 평정할 수 있겠소이다. 그러자 요동태수 공손도는 발기에게 군사를 내주게 되고 발기는 아우를 치기 위해서 고구려로 진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나라 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구려 군사를 몰고 나온 사람은 막내 동생 계수였습니다. 그 싸움에서 한나라 군을 몰고 나온 발기가 막내 동생의 고구려군에게 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우가 아우 계수에게 군사를 주어 요동에서 오는 군사를 막으니 한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계수는 스스로 선봉이 되어 도망가는 한나라 군사를 추격하였다. 이렇게 되자 목숨이 위태롭게 된 발기가 막내 아우 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놈이 오늘 감히 늙은 형을 죽이려 하는가? 네, 어찌 차마 형님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연우 형님이 왕위를 사양하지 않은 것은 비록 정의로운 행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님이 일시에 불한 생각을 못 이겨 선왕들이 대대로 지켜온 나라를 멸망시켜야 하다니 이 무슨 일이오? 죽은 후에 무슨 면목으로 선조들을 대하려 하십니까? 그 다음 부분을 기록한 삼국사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발기가 막내 아우 계수의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이길 수 없어 배천으로 도주하여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계수는 슬피 울며 발기의 시체를 거두어 초빈을 하고 돌아왔다. 왕은 슬퍼하면서도 일면 기뻐하며 계수를 권례로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번 싸움에서 계수는 공이 매우 컸다. 마음껏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비록 나라의 죄를 졌다 하나 핏줄을 나눈 형님을 죽게 했으니 어찌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겠사옵니까? 발기가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군사를 내어달라고 하여 나라를 침범하였으니 그 죄가 어찌 크지 않을 수가 있는가? 계수 너는 싸움에 나가 이기고도 발기를 풀어주어서 직접 죽이지 않은 것만 하여도 족한 일이거늘 그가 자결한 것을 두고 그리도 애통이 하다니 그대는 도리어 임금인 나를 무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소인이 한마디 올리고 죽기를 청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해보라. 왕후가 비록 선왕의 죽음을 맞이하여 형님께 왕위를 이어받게 하였으나 대왕께서는 예의를 갖춰 사양하지 않았으니 이미 형제간에 우애하고 공손해야 한다는 의리는 없어진 것이옵니다. 소인은 대왕의 미덕을 백성들에게 내보이고자 발기 형님의 시체를 거두어 초빈을 한 것인데 이것이 대왕마마의 노여움을 살 줄이야 어찌 알았겠사옵니까? 대왕께서 만일 어진 마음을 베풀어 발기의 죄를 잊어버리고 형에 대한 상례를 갖추어 장례를 지내주신다면 누가 대왕마마의 너그러움을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소인,
이미 이 말을 해서 죽음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니 청컨대 제발로 형님에게 걸어가서 달게 처형을 받겠사옵니다. 처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불초하여 미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이제 너의 말을 들으니 진실로 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구나. 개수야, 너는 나를 탓하지 말기 바란다. 동생이 왕에게 절하고 왕도 동생에게 또한 절을 하고 나서 마음껏 즐기다 헤어졌다. 가을 9월, 관리에게 명하여 발기의 장례를 지내되 왕실의 예로서 장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왕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세 형제간의 갈등과 반목이 끝이 납니다.